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LA에 약 2만 명의 이민자를 불법 입국시킨 과테말라 인신매매 조직이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공무원들의 주 4일 대면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또 산불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LA타임즈가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피해를 보고 군복무까지 하게 된 한인 2세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이 한인 사회 초년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에 또 폭풍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가 폭풍 전선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때 미국 내 최대 한인 기업이었던 포레버 21이 잇따른 경영난으로 일부 매장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본사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을 따르지 않으려면 혼자 싸우란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광물 협정을 체결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종전 협상까지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앞서 10% 추가 관세에 이어서 10%를 더 추가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럽연합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경제 침체는 없을 것이란 전망과 곧 미국 경제가 심장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 역시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서비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티켓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은 여전히 정상근무로 나타났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언제 내릴지 관심입니다. NBA 트레이드를 성공시킨 팀들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서부조 2위로 뛰어올랐고 골든스테이트도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시범 경기 타율 1할 1푼 8리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이 하락폭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은 최소 2일 정도 사무실 출근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올 여름부터 주 공무원들에게 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면 근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며 대면 근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계약 당시 대면 근무를 하지 않고 원격 근무만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거나 하이브리드로만 계약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던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명령은 2024년 초 주 2일 이상 대면 근무를 요구했던 이전 지시를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원격 근무가 일상화됐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대면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이전 근무 형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무실 복귀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서 노동계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로부터 약 2만 명의 이민자를 밀입국시킨 인신매매 조직이 LA에서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로부터 약 2만 명의 이민자를 밀입국시킨 혐의로 인신매매 조직인 토르코 조직의 두목 등 4명이 3일 LA에서 연방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신매매 조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토르코 조직의 두목인 에두아르도, 도밍고, 레노허, 마툴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이 조직이 2019년부터 약 2만 명의 이민자들을 LA와 피닉스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밀입국한 후 일부는 LA 한인타운 동쪽인 웨스트레이크 지역과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고 이들은 밀입국 알선자들에게 돈이 지불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된 레노후 마툴과 크리스토발 메히아 차은은 지난주 금요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체포된 후 보석 없이 구금돼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7명의 이민자들이 사망한 2023년 자동차 사고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가오는 산불 시즌에 대비해 지난 토요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으로 캘리포니아 환경법과 해안법 등 관료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올해 들어 가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들을 경험했는데 아직 3월에 불과하다며 비상사태 선포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필요에 따라 환경법과 해안법을 포함한 환경 규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산불 위험 감소 처리를 위한 신속한 환경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가주 식생 처리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활용도가 증대됩니다. 뉴섬은 2019년과 2020년 화재 시즌에 대비하여 산림관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퍼시픽 팰리스 산불로 79채 고급주택 그리고 770채의 임대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은 어디냐? 팰리세이드에서 벌어졌던 옛날 닛산 오픈부터 최근 제네시스 오픈까지 골프 경기 보러 가시는 한인분들 많이 아시죠? 그 지역입니다. 부촌이죠. 부촌 중에 부촌. LA에서 내노라는 베버리힐즈 바로 옆 동네입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여기에 아파트 단지 건설, 그것도 저소득층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의회에 약 40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저소득층 주택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드론을 이용한 건설 현장 감시 등 극단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가 주택 강절도를 당한 후 911에 신고를 했지만 1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다고 폭로하면서 LA 지역의 심각한 응급대응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폭로가 확산되자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더 많은 911 디스패처를 사용해 이 응급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LA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에반 러벳이 스튜디오 시티 자택에서 절도 피해를 당한 후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기까지 58분이나 걸렸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여 만에 911 디스패처와 통화해서 신고를 마쳤고 경찰은 약 6분 만인 10시 12분경 도착했다고 러벳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들은 매우 친절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얼마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푸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LAPD는 러벳을 포함한 인근 몇몇 집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고 와이파이 제밍이라는 무선 네트워크 무력화 수법을 동원해서 감시 카메라와 경보 장치를 모두 무력화시킨 뒤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폭로가 확산되자 캐런 베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LA시는 2024년 911 디스패처를 100명 더 고용했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러벳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담당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911 대응기 시간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져 있다며 새로운 인력이 충원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보통 4인 가족 하면은 자녀 둘 그리고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만 644달러 이 정도 벌면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입니다. 나머지 저소득층입니다. 가뜩이나 주택가격과 보험료 등 주거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계란값 등 식재료비마저 뛰미는 추세라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선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한 주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스마트 에셋은 과거 중산층 미국인의 꿈은 안정된 집, 은퇴를 위해 충분히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 가족 휴가, 좋은 자동차, 그리고 주택 개조와 같은 정기적인 지출을 위해 충분히 남는 합리적이고 편안한 삶이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그 꿈을 실현하는 비용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과 식재료비 등 생활물가는 급등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 혹은 조금 줄어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은 통계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변동을 반영한다며 최신 데이터는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비용으로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LA 한인 청년들이 이 치솟는 생활비 속에서 이 나름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강채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장 초년병으로 월급 봉투가 얇은 LA의 사회 초년생들은 생활비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큰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장 초년병으로 월급 봉투가 얇은 LA의 사회 초년생들은 생활비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큰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가 사무실에서 IT 인턴으로 근무하는 H씨입니다.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되면은 확실히 좀 절감이 되는 거죠.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혼자 살면 뭐 1,300불 아니면 1,500불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집주인분이랑 같이 살아서 8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한인타운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김성은 씨 역시 월 850달러에 방 하나를 렌트했는데 혼자 아파트를 렌트해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한인 청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편 최근 한인 청년들 사이에서 중고거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장만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로 치솟는 물가 속에 중고품에 대한 인식이 청년층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커머스에서 제1 인턴으로 일하는 강소정 씨입니다. 짧게 왔다가 짧게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물건에 대한 중고거래가 되게 활성화됐다고 느꼈거든요. 급하게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로 뭐 얼마를 벌겠어 이 생각보다는 빨리 털고 한국에 가자 이 생각을 하는 인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 중고거래가 엄청 잘 형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팔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등장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거래 후기를 남길 수 있어 신뢰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메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페이스북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는 전체 사용자의 39%가 이용하며 특히 4억 9,100만 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인터넷상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턴들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활용해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에서 전기 담요를 구매하고 싶었을 때 제가 원하는 크기는 $60 정도였는데 제1 인턴방에서 $5에 전기장판 꽤나 큰 전기장판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H씨는 점심시간에 둘이 외식하면 $50지만 직접 식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싸면 일주일에 $50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성은 씨도 밀프렙 방식으로 주말에 한꺼번에 일주일치 음식을 만들어 냉동해 놓고 회사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인사회 초년생들의 이러한 비용 절감 전략은 단순한 생존책을 넘어 새로운 소비 문화와 주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를 고려할 때 학업 수준과 안전성을 이유로 아시안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학교는 UC 얼바인과 함께 아시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인종적 태도가 학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학교에 따르면 1865명의 설문조사와 34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이 연구에서 80%의 아시안 학부모가 인종 구성을 자녀 학교 선택의 최우선 요소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29%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 학교를 선호했고 또 35%는 흑인 및 라틴계 학생이 25% 이상인 학교를 기피했으며 12%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아시안 학부모들은 인종 구성이 학교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이는 먼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안 학부모들에게는 모범적 소수자 신화와 관련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 수준 및 성취도가 높고 모범적이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고정관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이 많아야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적다는 믿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및 중간소득 학부모는 자신의 인종과 같은 학생이 많은 환경을 다양성이 높은 학교로 봤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차이는 부모들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서 기인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LA타임즈가 3일 워싱턴 DC의 전종준 이문표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피해를 입는 한인 2세들의 얘기를 상세히 다룬 것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겠다고 팬들에게 확언한 가수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에서 면제된 사건이 한국에서 국가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한국 의회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소위 원정 출산 금지법을 마련했지만 실상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구 이주한 미주의 한인 가정의 2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국적 이탈 시한인 18살이 넘어서 알게 돼 공경에 처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미주 태생 한인 2세들은 22살이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만료됐지만 개정된 법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에 매이게 됩니다.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는 18세가 넘은 후에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 거주 시 2년간의 한국의 군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젊은 한인 2세 남성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미국 군대 소속으로 한국으로 파병이 어려워진 케이스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란해하는 경우나 한국 대학으로부터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이 된 후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이 드러나 유학 프로그램이 취소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외국인만이 유학 프로그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복수 국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한국에 전혀 발을 들여놓을 계획이 없는 한인 2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정보나 핵 에너지 분야와 같이 이중 국적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 가운데 122명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례로 32살 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팍 씨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로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한국 여성을 사귀었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그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쳤기 때문에 2년 동안 군대를 복무하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살거나 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친 케이스를 별도로 구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미국에서 구직 기회를 놓친 피해가 증명된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고 단순히 몰라서 국적 이탈을 못한 한인 2세들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10월에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2월까지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435건의 신청 중 단 134건만이 승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병역 기피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살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비자 만료 전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한국말도 서투른데 군대를 간다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감한 정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수십 년간 굳어진 한국 대중의 분노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이 국적법 개정이라는 벌집을 건드리기를 원치 않아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은 요원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첫 2달 동안 LA 카운티에서 총 3명의 한인 자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이제 2025년 막 2달 지났거든요. 벌써 3명의 한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78세 한인이 하버시티 지역의 한 주택에서 지난 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자살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시국에 따르면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3일에는 35살의 한인이 한인타운 지역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역시 자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 1월 7일에는 60대의 한인이 샌게브리엘 지역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흡 뱅콕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지주사 테리토리얼 뱅콕이 은행 인수합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3일자로 발표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하와이에 있는 기존의 테리토리얼 프랜차이즈는 뱅크 오브 호프의 사업부로서 테리토리얼 세이빙스라는 상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테리토리얼 세이빙스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본토와 하와이 제도 전역의 다문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은행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합병은 관례적인 종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오는 4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약간의 구름 낀 하늘로 출발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다시 60도 내외까지 뚝 떨어지겠고 목요일의 낮 기온은 50도 중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이슬비가 내리면서 체감 기온 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토요일부터 평년 기온으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다음 주 중에 또 한 차례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1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47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신규 관세 부과 예정대로 시행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10% 관세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 세율을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포함한 국경 안보 강화 문제와 연계한 이번 관세 부과는 북미 3국 간의 관세 전쟁의 서막이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은 미중 간 2차 무역전쟁 본격화 계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것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대미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협상의 여지가 없다 라면서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마약 유입 단속이 미진하다면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약속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또 이 관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중국과 캐나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도 미국 행정부의 10% 관세 인상에 맞춰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중국은 지난달의 보복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무역전쟁 확전 대신에 미국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 공고를 통해서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 등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복관세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의 첫 번째 10% 대중국 보편관세 인상 조치가 시작되자 즉각적인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엿새의 말미를 둔 바 있고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여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보복관세 대상인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율의 10에서 15% 관세를 더 부과할 예정이고 현재 적응 중인 보세, 감세, 면세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추가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해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등과 여러 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현재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관세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라면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 비관세 투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측 조처에 모욕적,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다만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선심 쓰듯 한 달을 미뤄준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오랫동안 맺어왔던 자유무역 협정도 동맹도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세 나라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 1, 2, 3위로 셋을 합치면 전체 수입의 40%가 넘는 국가들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와 농산물 관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떠안게 된 나라들 각각 보복 조치를 다짐하고 있어서 물고 물리는 통산 정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를 내놨거나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오렌지 주스와 위스키, 커피 제품 등을,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품을 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무역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We are ready with $155 billion worth of tariffs, and we're ready with the first tranche of tariffs, which is $30 billion, which is already known. 기존의 대중국 관세 10%만으로도 공급업체의 납품가 상승과 자사제품 가격 인상,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를 겪고 있는 미 기업들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Certain parts do come from Canada as well as Asia and Mexico sometimes. And if those are tariffed, so that will raise the price of the mattress. 여기에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관세들이 어느 정도로 얼마 동안 부과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건데 위험 자산인 주가와 비트코인 등이 급락하고 안전 자산인 미 국채값이 오른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I think the tariff scenario is definitively an inflationary. Right now, what I'm seeing is and hearing is a little bit of a stagflation concern.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그러기엔 국제무역 관계가 너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늘 LA 시간으로 오후 6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정부 구조조정과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미국의 현안 추진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지난 1월 20일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의 황금 시대를 공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국정 청사진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43일 만인 오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서 보다 업데이트된 국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6주간 고강도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또 미국 국제개발처의 사실상 해체와 다수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 중단 등을 신속하게 펼쳐왔습니다.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 닻을 올리는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료 후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해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공공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우대하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하는 등 보수와 진보 간의 문화전쟁 이슈에서도 우파 아젠다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의지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보다는 한층 더 가열된 추진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와 속도전에 대해서 미국 안팎에서 논쟁이 있고 또 반대도 여전히 만만치는 않지만 마가 공화당원으로 불리우는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연료 삼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전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인 와중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겠죠. 각 사용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KBS가 보도합니다. AI에게 올해 MWC 주제를 물었더니 Isabel, what is the main theme of this year MWC? 1분도 안 돼 답이 나옵니다. Year's MWC event is Converge, Connect, Create. 인공지능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해주는 이른바 AI 비서.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올 만큼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올해 MWC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AI 비서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유입니다. LG U+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저금리 특별대출이 가능하십니다. AI가 복제한 가짜 목소리를 실제 이용자의 음성과 구분해줍니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저금리 특별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고객의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별적인 기술로 이용자의 생활 형태를 분석해 AI가 개인 일정을 짜주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AI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 관련 업체들이 모인 올해 MWC에서도 화두는 역시 AI였습니다. 고도화된 AI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언쟁을 벌인 뒤 후속 조치로 지시한 내용이 즉각 실행에 옮겨준 것입니다. 백악관 언쟁을 벌인 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즉각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서 모든 원조 물자 수송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통령 회담이 충격적 파행으로 끝난 뒤 미국이 즉각 가한 이 강한 압박에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며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주요 7개국 G7 국가의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유럽 대륙에 실존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페이트리엇 방공망의 수리와 유지 보수, 탄약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슈마일 총리는 또 백악관 파행으로 결렬된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인정받는 주권 국가이자 독립국가라면서 영토 손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며 논의할 수도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 교환을 비롯해서 공중 및 해상에서의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채 전쟁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 1단계로는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 즉 미사일, 장거리, 드론, 에너지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와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광물 협정을 체결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종전 협상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고민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에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카드는 광물 협정 정도뿐입니다. 광물 협정은 천연자원 지분을 미국에게 일부 넘기는 내용으로 요란했던 정상회담 때문에 불발됐던 협정입니다. 트럼프도 광물 협정에만큼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지원 중단 결정 전 광물 협정이 끝난 거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거래라고 협상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건 협상에서 더 얻고 싶은 게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What do you need to see from President Zelensky to restart these negotiations? Well, I just think h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아붙여서 광물 협정을 이끌어낸 뒤 트럼프식 종전 협상까지 속도를 내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구상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생각입니다. 유럽은 모레 특별 정상회의를 다시 열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논의합니다. 이제 미국 없이 독자적인 무력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자 유럽 동맹국에서는 강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은 평화를 더 멀어지게 하고 침략자인 러시아의 손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도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이 폴란드 내 주요 물류자원센터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폴란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트리엇 방공 미사일이라면서 유럽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서양 반대 표현 미국에서 나온 결정을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이 평화를 위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자가 되기를 중단하거나 이런 공급을 중단한다면 그건 아마도 평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 전쟁의 주요 공급자였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찬사 수준으로 반긴 셈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원 중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실제로 키이우 정권을 평화 프로세스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해제되어야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관계로 소위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완화한다는 미국의 공식 성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제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을 인용해서 완화가 가능한 대러시아 제재 초안을 마련하라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무부와 재무부가 목록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목록에는 올리가르히로 불리우는 러시아 신흥재벌 일부를 겨냥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초안 마련 지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선포된 비상사태로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 행위와 관련된 인사, 자산 등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완화하려는 제재가 무엇인지 또 제재 완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시위성 망동이다. 위협적 행동을 키울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도 이제 또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지정학적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KBS입니다. 지난 2일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스남. 입항 이틀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김여정이 대미 비난 담화를 낸 건 처음입니다. 지역 전반의 평화적 환경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시위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여정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만히 앉아 정세 논평만 하진 않겠다면서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증대시킬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대미 강대강 원칙을 공식화하며 향후 군사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CBM의 정상각도 발사라든가 괌이라든가 하와이를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담화에 대해 국방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 연습을 전후해 도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은 북한이 한미의 정당하고 방어적인 군사활동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오늘 이제 서서히 햇빛이 좀 들고 있는데요.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가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비 내리면 더 낮아지죠. 네.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50도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점점 낮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벨리 지역에는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바깥에 있는 화분들 그리고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